시간에는 무역계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역계약이란 말 그대로 격취자 간의 우리 물품 매매 계약을 말하는 거죠. 즉 우리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무역계약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이 썼죠. 종이로서 문서를 반드시 남겨달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가 클레임이 생겼을 경우에,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서로 간의 구두 계약이 아니라 문서로서 남겨놓는 거다. 문서로 남겨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도 합니다. 우리가 비엔나 협약에서는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거는 법적인 이야기로 저는 가능하겠지만요, 구두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소송했을 때는 증거가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반드시 문서로 좀 남겨달라. 그런데 조금 이따가 다룰 청약만 우리가 또 말씀을 드리면요, 청약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흔히 말해서 오파시트만. 물론 가능하겠죠. 그것도 우리가 준계약으로 봅니다. 그러나 청약서 자체는 주로 앞에서 다룬 것처럼요, 지금 오늘 상세하게 다루겠지만요, 주로 어떤 물품을 사고 팔 건지, 그리고 한계가 얼마나 되는지, 몇 개나 살 건지, 결제는 어떻게 되는지, 운송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주로 우리가 많이 다루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클레임이라든지,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분쟁이 해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록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오파시트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계약서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좀 있겠죠. 그래서 별도로 문서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십사라고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무역계약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간단하게 보시면요, 처음엔 아무래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별 계약이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만약에 가신다면요, 마트에서 우리가 시식 코너, 시험 코너에서 우리가 음식을 또 음료를 우리가 시식을 한다 봅시다. 그랬을 경우에 건별로 우리가 물건을 봐가면서 만약에 그 고기를 한번 먹었더니 맛있었어요? 그럼 묻겠죠. 상품 조율하겠죠. 얼마나 해요? 그럼 가격 조율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팔아요? 라고 해서 한 팩을 사오겠죠. 1kg를 사온다든지 500g을 사온다든지.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건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시 말해서 그렇게 거래를 하는 거지, 한꺼번에 내가 맛있대서 1000kg 주세요, 10,000kg 주세요 하진 않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별이라는 것은 매번 우리가 그때마다 주문할 때마다 또 주문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래를 하겠죠. 이게 우리 개별 계약입니다. 그럴 때 많이 쓰는 것이 우리 주로 쓸까요? 셀러가 주로 많이 쓰는 것은 청약서라고 그랬죠.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바이어가 주로 쓰는 것은 구매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포괄계약은 뭐냐? 포괄계약은, 자, 그런데 매번 하나 이렇게 살 때마다 이렇게 샀는데 우리가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무역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만약에 100개씩 구매를 했다 칩시다. 근데 사보니까 괜찮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어떤 단위로 한 1000개 정도를, 10배 정도 된다죠? 이렇게 내가 구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100개씩 살 때는 수량도 얼마 안 되고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1000개가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를 들었습니다. 안에 제품이 일부가 내가 바라던 제품의 품질과 좀 다소 떨어지는 부분들, 흔히 말해서 불량품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결제에서 또 선적에서 서로 간에 셀러와 바이어가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청약에는 그런 내용들이 좀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로 분쟁 조항들 조금 다루는 그런 분들이 우리가 뭐랍니까? 일반적으로 거래할 때 그런 조건들을 좀 협의해서 문서로 남겨놓는다. 그래서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라고 합니다. 이런 양식도 제가 뒤에 사례를 하나 심어놨습니다. 한번 참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반 거래 협정서는 아무래도 포괄계약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렇게 좀 단위가 크게, 조금 기간이 길게 이렇게 거래할 때, 즉 다시 말해서 100개씩 거래할 때는 그때그때 거래했지만은 1000개를 거래할 때는 한꺼번에 다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은 2, 3개를 나눠서 이렇게 파살 운송을, 그죠? 파살 신모터, 즉 분할 선적도 가능할 겁니다. 자, 왜? 한꺼번에 다 갖다 놓으면 재고 관리라든지 창고 관리가 힘들겠잖아요. 작은 문제도 있고. 그러니 한 3000개씩 두세 번에 나눠서 보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일단 내가 전체 1000개라는 것을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서 그 1000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수량을 그때그때 좀 받겠고 결제도 어떻게 하겠고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아무래도 수량이 커지고 금액이 커지고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청약서 하나만은 부족하다는 거죠. 즉 따지면서 셀러가 말하는 청약서, 바이어가 하는 구매서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대한 조건들을 협의한 데서 일반 거래 협정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독점계약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수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제조업체의 입장에서 아무리 많은 연락처를 거래 제의를 하더라도 바이어 리스트를 찾아서 우리가 연락을 하더라도 잘 안 온다고 했죠. 100군데면은 뭐 두세 군데, 5%, 뭐 10% 차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거래가 제의가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러면 거래 제의를 하면 3%, 5% 있는 사람들 제의를 하면 다 거래가 이루어지느냐? 그 중에서도 일부겠죠. 그러면은 100군데면은 어쩌면요. 한두 사람 정도, 한 사람도 안 될 수도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로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적정한 바이스트를 찾는 것, 유통구지에 따른 바이스트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무조건 구매만 한 데서 바이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건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연락을 하니까 답이 없어요. 잘 안 팔렸어요. 그럼 실무자로서 또 우리 회사의 책임자로서 뭔가 좀 아무래도 압박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개별계도 이렇게 뭐 100개도 아니고요. 뭐 한 20, 30개 테스트로 가져갔다가 만약에 자기들이 괜찮다고 판단되니까 나에게 뭘 한다고 독점을 합시다라고 연락 오셔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피하셔야 됩니다. 왜요? 피하셔야 될 부분이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100개를 가져가서 테스트를 해보고 독점계약을 요구한다는 것은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요. 새롭게 우리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원한다면 어떻게 갈까요? 100개에서 1000개로, 1000개에서 독점을 해서 나는 10,000개 할 테니까 10,000개를 나만 주세요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건너뛰어 버렸다는 거죠. 그죠? 건너뛰어 버리고 바로 100개 하고 나서 우리가 독점 계약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런 독점 계약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00개를 할까요? 아닐까요? 한 1,000개 정도 내 할 테니까 독점 계약 해주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000개를 10군데 회사를 팔을 수 있는 거를 한 군데 회사에 1,000개를 주는 그런 어떤 불합리한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개별 계약,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갑작스럽게 독점 계약을 요문했을 때는 상당히 우리 자체적으로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저희 회사에 our company policy요. 우리 회사의 규정은요. 이렇게 개별 계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포괄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 결과물을 보고 저희는 독점 계약을 들어갑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단순하게 우리가 보수가 우리가 책임자가 하지 말합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앞으로 우리가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회사 규정에 따라서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을 들어가기 전에요. 이 청약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잠깐 좀 다룰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제물품 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이다. 일명 우리가 비엔나 협약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먼저 다루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비엔나 협약은요, 먼저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우리가 무역 계약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무역 계약이 있어서, 계약이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 사람은 한국법에 따를 테고요. 미국 사람은 미국법에 따르겠죠. 이거 한번 앞에서 우리 잠깐 무역의 기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 서로 간의 어떤 중간자적인 입장이, 그죠? 한국도 여기를 따르고 미국도 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국제 규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합니까? 규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어떤 그 나라가 강제성을 두지만 우리가 세계적인 국가가 없잖아요. 유엔은 어떤 겁니까? 하나의 단체로서 서로 나라와 나라 사이를 조종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어떤 강제성을 두는 어떤 법을 제정할 수 있는 법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국제규칙이었습니다. 이런 국제규칙에서 특히 무역계약을 통해서 한국의 상법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상법을 따르지 않고 어떤 중간자적인 그런 규칙이 하나 필요성을 도도하겠죠. 이래서 우리가 국제물품 매매를 계약할 때 필요한 어떤 그런 규칙을 우리가 일명 우리가 비엔나 협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비엔나 협약에서요.
통상적으로 무역계약을 어떻게 보느냐면요. 무역계약을 크게 우리 네 가지 의미로 만약에 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계약은요. 합의가 돼야 된다. 합의계약이다. 합의계약.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낙승계약이다 소리 나겠죠. 합의가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셀러와 바이어끼리 물건을 사고 팔겠다. 합의가 이루어져야만이 계약으로 보겠다는 거죠.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죠. 두 번째가 쌍무계약이라 그럽니다. 쌍무계약. 쌍무계약은 뭐죠?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바로 셀러다 뭐를 줘야 됩니까? 어떤 상품을 줄 업무가 있고요. 바이어는 거기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업무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쌍무계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죠? 유상계약이다 그런 거죠. 유상계약. 유상계약은요, 우리 처음에 무역의 개념을 말씀드릴 때 했듯이 돈과 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돈을 바꾼다 했죠. 그래서 반드시 상품을 주면 그 반대급부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유상계약이다 그럽니다. 그죠? 세 번째가 우리가 분류식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분류식이라는 건 어떤 양이냐? 어떤 요식 행위가 아니라 거죠. informal contract라는 겁니다. 즉, 요식 행위를 통해서 나라마다 한국에서 요구하는 그런 양식, 미국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가요? 서로 간에 셀러 바이어끼리 필요한 서로 간에 필요한 부분만 정해서 서로가 합의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우리가 당사자의 자치원칙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씀할 수 있겠네. 당사자와 자치원칙이다. 서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꼭 그 나라에 어려운 대로 어떤 요식 행위가 아니라 서로 필요한 뜻만 우리가 다루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그리고 비엔나 협약이라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비엔나 협약이라는 게 우리가 크게는 정확하게는 우리 국제물품 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이랬죠. 이게 우리가 101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항이. 자, 이거는 뭐 101조를 다 외울 거냐? 그건 아니겠죠. 그 중에 우리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주의하게 봐야 될 게 첫 번째 우리가 좀 이따 배울 게 청약승낙이랬죠. 그래서 바로 비엔나의 101조 중에서 가장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첫 번째 뭐냐면 청약과, 그죠? 청약과 승낙이죠. 청약과 승낙입니다. 이 승낙에 효력이 발생했느냐, 다시 말해서 성립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다룰 부분이 그럼 청약의 성립에 관한 거죠. 뭐 효력 발생 어떻게 되는지, 승낙의 효력 발생 어떻게 되는지. 그래야 서로 간에 뭐라 그랬죠? 계약을 하기 전에 서로가 가격 조회, 상품 조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청약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바로 성립이 되느냐, 즉 다시 말해서 이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느냐 부분에 우리가 먼저 다루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다룰 게 청약과 승낙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청약, 승낙을 했을 경우에 우리 무역 계약의 흐름 12단계에서 뭐라고 그랬죠? 이 단계에서 승낙을 하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계약이라고 체결한다 했죠. 계약서를. 그죠? 그래서 계약을 하기 전에 우리가 신종조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계약을 하고 난 후에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회사의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다루겠다 했죠. 그런데 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이 계약이 이행이 돼야 되겠죠? 이 계약이 이행에 대한 여부에 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다는 거죠. 어디가요? 바로 비엔나 협약이에요. 계약이 이행됐느냐 안 됐느냐는 거죠. 안 했을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입니까? 쌍무계약으로서야 어느 일방이 자기 업무 이행을 안 한 거죠. 그러면 셀러가 물품을 주지 않는다든지 바이어가 대금을 지급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그럴 경우에 바로 구제수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제수단. 자, 이 부분이 크게 핵심이라 보시면 되는데 구제수단이 뭘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셀러가 물품을 지급 안 하고요. 안 했습니다. 바이어가 대금을 지급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합의 계약으로서, 쌍무 계약으로서, 유상 계약으로서죠. 어떤 거기에 대한 법의 위반이 되겠죠. 그러니 셀러가 물건을 줘야 돼. 계약을 했으면은 내가 정당하게 물건을 줘야 돼. 뭐가 있고요? 바이어는 계약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반드시 대금을 지급을 업무했는데 이행을 안 했다는 거죠. 이럴 때 누구를요? 만약에 바이어가 업무 이행을 안 하면 셀러를 구제해야 될 테고, 만약에 셀러가 이행을 안 하면요, 바이어를 구제하는 수단이죠. 이게 레미디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세요. 자, 그럼 우리 교재를 보셔서, 자, 그러면 우리 국제물품 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이다. 즉, 일명 비엔나 협약이라고 했죠. 이런 부분들은 주로 어떤 거냐면 좀 더 포괄적인 법체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포괄적인 법체제란 뭐냐면요. 아무래도 이것이 한 나라의
걸쳐가지고 미국의 법에 치우치고 한국의 법에 치우치고 중국이나 일본의 법, 유럽의 법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조금 나라별로 포괄적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고, 두 번째는 우리는 뭐에 관한 거냐? 국내 거래가 아니라 무역은 국제 거래죠. 그래서 국제 물품 매매 관한 협약, 즉 비엔나 협약은요, 국제 매매에 한정하는 거죠. 국내 거래는 이책 안 한다는 거죠. 좀 전에도 이런 말씀드렸죠. 자,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죠. 당사자 자치 원칙이다. 물론 좀 전에 그렇게 당사자 자치 원칙이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분류식을 서로가 필요한 데 대해서 서로 간에 계약서도 양식도 작성할 수 있다라 했지만 또 하나의 당사자 자치 원칙은 뭐냐면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비엔나 협약은요. 밑에 잠깐 보시면요. 이 비엔나 협약은 자, 밑에 잠깐 보시면요. 전 세계가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몇 군데나 되냐면요. 약 195개국 정도가 되겠죠. 2019년도에. 요럴 때 우리가 비엔나 협약에 가입하는 나라는 약 9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절반가량이 되죠. 그럼 우리가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비엔나 협약에 가입이 안 된 나라들은 어떻게 거래할 것인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 비엔나 협약, 즉 우리가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협약을 따르지 않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계약합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 그 나라 법에 따릅니까? 물론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 법을 모르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 법을 모르듯이 가능하면 우리는 어떻게 좋을까요? 비엔나 협약을 따르는 게 가장 좋겠죠. 왜? 그 101조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간단하게 누구나 다 알게끔 이렇게 공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 어떡해요? 만약에 우리가 당사자 자치 원칙이 뭐냐면요. 비엔나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나라들끼리는 자동적으로 이 계약에서는 비엔나 협약을 따른다라는 명칭을 넣습니다. 그리고 안 넣어도 자동 적용됩니다. 계약서에다가. 그런데 자, A라는 나라는요. 협약에 가입되고 B라는 나라는 협약에 가입이 안 됐다고 전제합시다. 그러면 어찌 될까요? 비엔나 협약이 따르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 계약서에다가 우리 둘 다 A, B가 둘 다 우리는 이 비엔나 협약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계약서에 명기하면 어찌 될까요? 이게 비엔나 협약에 따르신다는 거죠. 근데 둘 다 A도 B도 둘 다 협약 계약국이 아닙니다. 아닌데 불구하고 그 나라 법에 따르지 않고 우리는 비엔나 협약에 따르십니다라고 만약에 표기했다.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수출 수입하는 당사자, 무역하는 당사자끼리 알아서 우리끼리 정해서 비엔나 협약에 따르겠다. 안 따르겠다고 정할 수 있는 게 당사자 자치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밑에처럼 약 90개 국가 정도의 나라는 모두 다 거래가 안 이루어지니까 비엔나 협약이 거래가 없는 나라인지 있는 나라인지 다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실수해서. 그럴 경우에 계약서에다가 우리는 비엔나 협약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서로 간에 셀러와 바이어가 서명을 해버린다면 비엔나 협약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엔나 협약이 이루어서 우리가 그 나라 법, 우리나라 법을 따르지 않고 비엔나 협약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편리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만 우리가 보시면요. 다른 것보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참조하시고요. 적용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우리가 매매라는 것은 물품을 말하는 거예요. 국제 물품 매매가 하는 건데, 그런데 어떤 건 예외냐면요. 우리가 기업과 기업 간에 전부 다 B2B 거래죠. B2B 거래. 기업과 기업 거래를 말하는 거지 개인과 거래는 아니기 때문에 가정용이나 개인용이나 가소형 물품에 대해서는 아예 적용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품 매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뭐 강제 집행이나 경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품을 매매를 한다 그랬지 내가 주식이나 증권을 투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 조심해야 될 건 하나 있습니다. 선박이나 부선, 뭐 수상, 소선, 항공기라는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조그만 보트, 요트라든지 개인 어떤 비행기를 말하겠죠. 물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주로 개인용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은 해당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좀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헛갈리 하실 부분들이 5번, 6번입니다. 어떤 거요? 눈에 보이는 유체물만 다루지 전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기는. 그리고 우리가 용역 서비스는 우리가 그냥 구두로 이렇게 컨설팅 해줘도 구두 서비스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계약서를 명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 법이나 다른 나라 법으로 따져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는 유체물이라는 걸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적용 외의가 있다라는 걸 하나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앞으로 다시 갑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엔나 협약에서 첫 번째가 101조 가운데서 청약과 성약의 성립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계약의 이행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계약의 이행을 못했을 경우에, 안 했을 경우에 구제 수단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청약이란 뭔가라고 좀 보시게 됐습니다. 청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약자가 앞에서 우리 배우셨죠? 판매자가 피청약자, 구매자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사세요라고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기간을 두고 확정적인 회사 표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자, 요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약서를 하나 작성했다 칩시다. 청약서를. 이 청약서를 하나 작성했는데, 이 청약서가 뭐냐 보시니까요. 자, 청약서를 보시면요. 자, 이렇게 볼게요. 청약서가. 이 청약서에 첫 번째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 했죠? 첫 번째, 뭘 사고 팔 건가라는 어떤 물품명이 들어갔죠. 물품명이. 그죠? 두 번째, 그 다음에 몇 개나 사고 팔 건지 하는 수량이라는 문제가 들어갑니다. 우리 미리 조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게 한 개 얼마인지에 대한 가격의 문제가 들어갑니다. 보통 청약서는요. 네 번째, 그러면 그거는 결제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결제에 관한 이야기가 또 들어가겠죠. 다섯 번째, 그러면 물건을 사고 팔으시니까 해외에다가 무역인 해외에 우리가 보내야 되겠죠. 선적에 관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다가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들어갈까요? 그러면 이거는 무역 기간은 기간이 들어가겠죠. 기간이. 그죠? 기간이. 언제까지 요 가격을 줄 거냐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도마크를 자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도마크는 주로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 보도마크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죠? 주로 이루어진 게 프라틱이죠. 프라틱이 기름값이잖아요. 기름에서 나오니까 기름에서 우리가 기름값이 상승하면서 프라틱 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 가격이 제자리에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떤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확정 기간이라 소리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다섯 가지를 다 적으면 좋은데 우리 비엔나 협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요 세 가지만 이렇게 적어도 청약으로서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제가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단순한 예입니다. 그럼 물품을 이렇게 말합시다. 요즘에 뭐 아파트 문제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롯데아파트가요. 자, 롯데아파트가 자, 이게 롯데 아파트를 말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 채 얼마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번에 자기들이 10채를 조금 내가 싸게 이렇게 다시면서 뭡니까? 고객들을 우리 그 구매자들을 우리 롯데 아파트를 많이 우리가 구매하기 위해서 10채에 대해서 하나의 프로모션이나 봅시다. 평소에 1,000만 원 하는 것을 예를 들어 1,000만 원 할 것을 얼마를 한다? 1,000만 원 아니라 500만 원에 뭐 이렇게 입방매다당 500만 원을 하겠다. 뭐 평당 500만 원 하겠다라고 계산했다 칩시다. 이랬을 경우에 굉장히 우리가 구매자 입장에서는 호감이 가겠죠. 집을 갈 때. 이래 놓고 뭐 했습니까? 기간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월 1일부터 뭐 1월 10일까지 이렇게 우리가 정했다고 봅시다. 이게 뭡니까?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일방적인 의사표시라고 했죠. 좀 전에 우리 교재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요거를 확정적인 의사표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확정적 표시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롯데아파트 보고 너가 한 10채를 내가 한해서 평당 500만 원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구매자는. 근데 누가요? 롯데아파트가 자기가 일방적으로 우리 구매자를 향해서 내가 팔겠다라고 했죠. 이게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확정은 뭐죠? 언제든지 파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1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만 이렇게 기간을 확실히 정해서 팔겠다. 이 확정적인 평량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청약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청약서다. 이 청약서를 우리가 다른 말로 오파시트다. 이렇게 말하죠. 오파시트다. 그럼 오파는 뭐죠? 말 그대로 영어로 어떤 제의를, 내용을 제공하는 거죠. 어떤 정보를. 그죠? 그런 정보를 제공한 종이를 오파시트라고 하죠. 그게 청약서라고 하죠. 그럼 우리말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청약은 뭘까요? 주로 청약서는 주로 누가 많이 작성한다 했죠? 지금까지 주로 셀러가, 판매자가 작성한다 했죠. 그래서 판매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판매자인 롯데아파트가요, 열채에 한해서 평당 500만 원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니 내 아파트를 사줄 것을 청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청약입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는 셀러 청약이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롯데아파트가요, 열채에 한해서 평당에 또는 입방매다에 500만 원씩 이렇게 팔 것을 약속드리니 우리 것을 사주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그걸 종이에 적어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간은요, 어떻게 해요?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선착순 매매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이고 확정 의사 표시를 청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가세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말씀드린 게 좀 전에 우리 일방 의사 표시가 그리고 확정 의사 표시라는 게 말씀드렸죠. 그 중에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확정적이다라는 것도 한번 신경 써봅시다. 자,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로 청약의 대상이 누구냐? 청약의 대상은 통상 우리가 비엔타임에서 청약의 대상은 특정의 1인이다라고 합니다. 특정의 1인. 특정의 1인이 누구냐면요, 이렇게 봅시다. 밑에 보시니까 청약의 유인이다 그랬죠. 이건 누굴까요? 통상 우리 길에 가니까 예를 들어서 길에서 어떤 번화가에 지나가는데 어떤 제복을 입은 어떤 남녀 젊은 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샴푸를 하나 줍니다. 어떤 샴푸를요? 이번에 저희 회사가요, 샴푸가 좋은 샴푸가 나왔는데 조그마한 키트를 주면서 한번 써보시고 좋으면 사세요. 어떤 분은요, 이번에 이렇게 피부에 가장 좋은, 그죠? 아주 좋은 어떤 비누가 나왔는데요, 샴푸를 하나 드릴 테니까 사보세요라고 하나 줍니다. 그것이 청약일까요? 아니겠죠. 우리 물건을 청약이라는 것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최소한 어떤 제품을 몇 개나 사면요, 가격이 얼마입니다라는 세 가지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길에서 나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하나 사보세요라고 좋습니다라고만 했지 유인을 했지 꼬셨죠. 나에게 가격을 제시하고 이런 조건을 제시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상 청약 유인이라고 부릅니다. 청약 유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길에서 마케팅, 길거리 마케팅이라든지 아주 좀 전에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어떤 게 있습니까? 거래 제의라든지 해외에다가 안내서, 그죠? 또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죠? 우리가 카탈로그라든지 또는 TV 광고나 라디오 광고라든지 이런 등등은 전부 다 우리에게 신문 광고라든지 우리에게 물건, 이런 물건을 사보세요라고 우리에게 초대, 즉 다른 말로 청약을 하도록 유인하는 거지, 꼬시는 거지 청약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통상은 특정의 1인에, 그죠? 그 이상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이 한다. 여기서 특정의 스페시 퍼슨이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중 거래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물론 청약은 이렇게 아무에게나 보내기도 합니다만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아무에게 보내는 청약을 통해서 성락이 이루어지진 않겠죠. 그래서 통상이 일반적일 때는 그렇게 서로 성락이 되지 않을 때는 그 자체로 청약 유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성락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게 청약이 되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기존에 새롭게 거래처를 발굴할 때는 이렇게 유인책을 많이 쓰겠지만 안내서를 보내고 청약서를 보내겠죠. 그런데 특정의 1인이라는 기존 거래처고 또 안내서를 보낼 때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에 가격을 요청했는데 그렇게 보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는 청약의 유인은 자, 우리가 보셨고요. 그러면 청약의 효력 발생이다라는 게 있죠. 좀 전에 우리가 비엔타임에서 청약과 성락이 성립을 하는데 성립이라는 건 바로 효력을 발생시킨다죠. 계약이 성립됐다는 것은 지금부터 이것이 내 물건입니다. 너 물건입니다. 이런 거죠. 또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우리가 임대차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그 계약서의 효력 발생 언제부터입니까? 돈을 주고 그 날짜로부터 제가 오점입니까? 잔금을 다 치르고 나면 그날부터는 그 아파트에 내가 임차인으로서 집을, 그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한이 나인데 발생되죠. 그런 게 효력 발생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청약서는 국제거래에서의 청약서는 효력 발생이 언제쯤 되는가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도달주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도달주의라는 의미가 뭐냐? 굉장히 좀 복잡하겠지만요. 다르게 보시면 마시고요. 그 청약서가 바에게 도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요즘,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시야에서지 1980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꼭 표기해 놨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1980년대에 이 규칙이 나왔다. 그런데 최근 규칙은 더 이상의 업그레이드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1980년 버전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이런 도달주의라는 것이 왜 나왔냐면 이 당시는요, 전부 다 우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도달주의라는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지금 인터넷으로 메일을 보내면은 발신이고 도착하면 도달이죠. 그 말은 발신주의다, 도달주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도달주의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으로 메일을 보내면 금방 발신이고 금방 도착합니다. 그런데 무슨 발신주의가 필요합니까? 도달주의 필요합니까? 라고 하겠지만 이 당시에 중국파심도에서는 전부 다 계약서나 청약서를 우편으로 보내겠죠. 보내니까 바이어가 내가 그 판매자가 보내온 청약서를 보고 한번 사볼래? 쉽게 말해서 백화점이 이번에 세일을 한다네. 1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래, 광고가 왔네. 그럼 내가 가볼까? 라고 내가 구매할 예정된 사람이 귀에 들어든 눈에 들어든 손에 들어야겠죠. 그런 정보가 도착을 해야 되겠죠. 그게 도달주의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중심으로 판매자가 너 혼자 아무리 팔고 또 해본들 구매자가 그 내용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매자의 정보가 도달해야 된다는 게 도달주의입니다. 근데 이때는 우편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씁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러면은 도달주의 씁니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전자거래법에서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전자무역도 도달주의로 원칙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건 나중에 조금 다루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달주의란 말을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청약은요. 우리가 유효기간을 정한댔죠. 좀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확정적인 의사표시래죠. 확정적인. 그럼 뭡니까? 1월 1일부터 10일까지다라는 기간을 정했잖아요. 왜? 한없이 내가 그 사람에게 줄 수는 없는 거죠.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마크라면은 보도마크가 기름값이 변동하면은 아무래도 또 보도마크도 가격이 변동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건비가 변동하고 여러 가지 재료가 시멘트 값이 등등 철근 값이 변동하면 우리 아파트 값도 변동할 수 있겠죠. 물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순간순간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변경 때문에 어떤 기간을 반드시 주는 것을 유효기간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좀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validity of offer다라는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기간을 안 정해진다면 어찌 될까요? 합리적인 기간이다라고 말합니다. reasonable time이다. 이 합리적인 기간이라 문제가 좀 있죠. 각 나라별로 합리적인 기간을 그 나라 상법에서 일주일, 보름, 한 달, 당상 이렇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는 확정 기간을 정해놓고 만약에 정하지 않았다면 비엔나베이션 합리적인 기간 안에 성립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청약은요. 그러면요. 어떻게 효력을 초밀하느냐. 그리고 종류는 어떤 게 있느냐는 조금 이따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